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 봉건사회 변화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전체적인 또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했죠. 자, 그거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유럽 봉건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봉건사회의 변화, 발전, 해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럼 시작이 11세기냐? 이 11세기는 서유럽 세계가 안정되는 시기였어요. 자, 뭐라고요? 네, 서유럽 세계가 안정되는 시기였습니다. 왜 이때 안정이었냐? 선생님 분명히 프랑크 왕국의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분열할 때 막 북방에서는 노르만족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이슬람족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마자르 슬라브족 쳐들어오고 개판 5분전이었잖아요. 그런 개판 5분전이 상황에서 봉건제가 형성됐던 게 이제 9세기 때인데 11세기 때 이게 안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가장 유럽 사회의 근본적 혼란을 초래했던 이 노르만족,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노르만족의 이동이 11세기쯤 되면은 거의 잠잠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르만족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동해올 애들은 다 이동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르만족들이 이 서유럽 세계의 일원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정보광 윌리엄입니다. 정보광 윌리엄이죠. 이 노르만족으로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이 노르만족의 일원으로서 얘네가 어디로 원정을 왔죠? 네, 서프랑크 카페 왕조의 원정을 와서 이 서프랑크의 변경 지방을 하도 위협을 하니까 이제 서프랑크의 왕이 이 노르만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나랑 주종 관계를 맺자. 노르망디를 너희에게 내가 봉토로 수여할 테니 너희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기서 얌전히 지내. 이래서 이제 서프랑크의 왕과 주종 관계를 맺고 노르망디를 봉토로 받아서 노르망디 공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정보광 윌리엄이 이제는 그 노르망디에서 만족하지 않았죠. 어디로 쳐들어갔죠? 네, 잉글랜드까지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점령합니다. 무슨 전투? 헤이스팅스 전투. 헤이스팅스 전투 배웠어요 여러분들. 헤이스팅스 전투. 그리고 헤이스팅스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네, 잉글랜드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나라 노르만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영국의 왕은 영국의 왕인 동시에 프랑스 왕의 신하 노르망디 공국이면서 노르만 왕조의 왕이니까 이중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고, 또 윌리엄이 프랑스 왕의 공주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족의 피도 섞여서 왕위 기승권도 가지고 있고, 또 프랑스 땅 내부에 영국 왕이 영토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정보광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다스리기 위해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한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이라 꼽히는 토지대장 문서, 이제 주원장이 만든 어린도책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둠즈데이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노르만족들 이동이 잠잠해지니까 사실상 윌리엄이 거의 마지막으로 깽판친 노르만족이라 보시면 돼요. 잠잠해지니까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노르만족들의 이동이 11세기쯤 되면은 거의 가라앉게 되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확산된 농법이 삼포제예요. 뭐라고요? 삼포제. 삼포제 기억하실 겁니다. 영주의 장원을 농노들이 노동지대로 경작을 해줄 때 그 땅을 농사짓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나눴죠? 네, 땅을 당시에 이제 지력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땅을 일정 주기로 씌워줘야 하니까 땅을 3개로 나눈 거지.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걸 나눈 거잖아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이 삼포제가 11세기쯤 되면은 거의 온 유럽에 정착되게 돼요. 그러니까 삼포제가 처음 나온 거는 뭐 한 8, 9세기든 언제든 나왔겠죠. 자연적 용법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11세기쯤 되면은 온 유럽에 완벽하게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가리가 가능한 바퀴 달린 쟁기 같은 새로운 농기구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늘게 되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노르만족의 이동이 잠잠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거기다가 삼포제의 확산으로 식량 생산량이 늘어 당연히 인구가 늘겠죠. 그럼 기존의 땅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영토 확장에 나서는 거야. 영토 확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남의 땅을 빼앗거나. 그 둘 다 나옵니다. 엘베강 동쪽이라는 건 가끔 자료에 나와요. 여기 그 엘베강이 독일에 있는 지역이거든. 그 독일의 동쪽 지방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엘베강 동쪽은 좀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쪽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존의 땅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레콩키스타, 재정복 운동. 이베리아 반도는 우마이야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로 거치면서 이슬람 애들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나마 프랑코 왕국의 궁제, 메로베우스 왕조 궁제인 카를로스 마르텔이 투르푸아티에서 전투에서 막아서 프랑크 지역까지 안 넘어온 거지.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애들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이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자라는 재정복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시작된 건 물론 더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재정복 운동도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막 끌어오르게 돼요. 왜? 힘이 생겼으니까. 이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복 운동이 나중에 15세기 때 결국 에스파니아 왕국이 수립되면서 이제 그라나다를 정복하고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11세기는 유럽 사회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벌크업을 한 시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벌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죠? 그거를 뽐내고 싶어요. 꼭 운동을 한 사람들이 초창기에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 막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졌는가를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이 11세기 때 벌크업한 유럽이 그 벌크업한 걸 외부로 표출했던 게 바로 11세기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전개된 전쟁인데요. 배경은 누가? 셀주크 티르크. 이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를 점령했죠? 성지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 자체는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이미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갔지만 셀주크 티르크는 그 전에 이슬람 세력과는 다르게 뭘 방해했죠? 네, 기독교인의 성지 순례를 방해합니다. 그 전까지 이슬람 애들을 막지 않았거든. 근데 셀주크 티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지 순례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해요.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거는 나중에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하죠. 오스만 제국. 기억하실 거예요. 그 누구야? 메흐메트 2세. 이 메흐메트 2세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꾸잖아요. 아무튼 셀주크 티르크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결국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투교황.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이제 유럽의 중심이, 서유럽의 중심이 로마 교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지원 요청을 받은 우리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입이 귀에 쫙 걸리죠. 자존심이 얼마나 살았겠어. 그 전에 여러분,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촉발된 동서교회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분열된 게 1054년이야. 둘이 지금 손절한 상태라고요. 이 동유럽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지배하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랑 서유럽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는 로마 교황은 손절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고 십자군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십자군 같은 경우는 1차랑 4차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전개에서는 보통 이 두 개만 나옵니다. 십자군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열렸는데 여러분이 다 볼 필요는 없고 1차랑 4차. 1차는 그래도 가장 순수해요. 십자군 자체가 100% 순수하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애초에 로마 교황부터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서유럽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동유럽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까지 지배하겠다, 동서교회를 통합하겠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봉건 제후 영주들 역시도 새로운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이 있었고,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은 그동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 무역의 주도권을 이슬람과 비잔티움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오려는 욕망이 있었잖아.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여러분들 1차는 그래도 아직은 첫 시작이니까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순수함이 강했던 시대야. 여러분 작년에 풀스타트 때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성공해요. 이게 유일한 케이스야. 그래서 여기에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왕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이슬람에게 무너지게 돼요. 당시 이슬람의 전설적인 지도자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왕국은 이후에 무너지게 되고 다시 십자군들이 그 예루살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여러 번 원정을 떠나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지는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 이후에 4차 십자군 정도 때 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열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변질돼요.
세속적 욕망.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을 후원했던 가장 큰 스폰서가 이탈리아 상인들입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왜 전쟁을 후원했느냐?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무역이 가장 큰 돈이었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무역을 그동안은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 무역의 주도권을 이슬람과 비잔티움으로부터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후원했는데, 문제는 이슬람 애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돈은 투자는 계속하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너무 느리게 나오니까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우리가 이슬람이랑 싸워? 야, 어차피 돈 벌 목적이면 쉬운 데를 쳐들어가자. 비잔티움이죠.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우리가 쳐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애초에 십자군이 성지를 되찾고 비잔티움 제국 형제들을 도와주자라는 건데,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건데 그들을 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이런 농간에 휩쓸린 4차 십자군들.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렇거든. 그렇네? 한탕하려면 이슬람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비잔티움 제국을 치자. 이래가지고 4차 십자군은 이슬람 애들이 아니라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라틴 제국을 수립해요.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이 라틴 제국은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그 메흐메트 2세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리려고 엄청 고생을 하잖아. 근데 그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폴리스도 등 뒤에서 오는 칼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 아무튼 그래서 1차 십자군 예루살렘 항복, 4차 십자군 라틴 제국 수립.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라틴 제국이 수립될 때가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일 때예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하던. 그러니까 가장 교황권이 강해 보였던 시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14, 15세기 때 교황의 권한이 우르륵 순식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떠올랐지만 이미 이때부터 교황권은 무너질 조짐을 보였다라는 거. 자, 이러한 십자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약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십자군 전쟁의 결과 및 영향을 그럼 십자군 전쟁이 11, 13세기 때까지 벌어졌으니까 이러한 결과는 14, 15세기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따랑 발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는 수학이 아니야. 이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얘들아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는 11, 13세기 때부터 계속 나오던 거예요. 그러다가 11, 13세기 때도 쭉 나오다가 나중에 14, 15세기 때 더 크게 나오는, 그러니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으로는 봉건, 제후, 기사, 영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하도 영지를 비우고 전쟁만 떠나니까 영지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정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아무것도 성과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봉건, 제후, 영주, 기사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선생님, 십자군 전쟁에는 왕들도 참여했는데 왕들은 몰락 안 했나요? 빈도의 차이예요. 왕들도 참여하긴 했지만 국왕이란 입장상 자주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왕들은 많아봐야 한두 번 정도 가는 걸로 끝나는데, 봉건, 제후랑 이제 영주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책임 감수 자유로우니까 뻑하면 십자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 제후 기사들은 몰락합니다.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되겠죠. 그리고 교황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건 14, 15세기 때인데 이미 십자군 전쟁 막바지에 가게 되면 라틴 제국이 만들어지는 등 교회의 권위가 몰락할 조짐은 보이고 있었죠, 여러분들. 어쨌든 십자군이 13세기 때 실패한 이후부터는 교황권도 약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중세, 그동안 왕권에 제약이 걸리던, 왕권을 약화시키던 봉건, 제후, 영주 기사들이 몰락하고 교황도 몰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왕의 입장이면 어부질인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는데 교황 우르르, 제후 기사 우르르, 이러니까 이제 왕권의 반대급부로 강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십자군을 가장 크게 후원했던 게 이탈리아 상인들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 이 주도권을 비잔티움과 이슬람으로부터 가져오고 싶었다는 건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4차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수립하는 걸 기점으로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은 거의 몰락해요, 이때부터. 완전 이제 이 지중해 무역이나 이런 데서 나가래가 되고, 결국 이슬람만 남았던 건데, 비록 십자군이 최종적으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지만 이슬람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셀주크 티르크도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이슬람과 비잔티움 제국이 주도하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의 주도권을 상당수 누가 가지고 옵니까? 이탈리아 상인들이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뭐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번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과 비잔티움 제국이 주도하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의 주도권을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상당수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분들 이슬람 문화랑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유럽으로 전쟁하는 과정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유럽에 엄청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십자군 전쟁, 11, 13세기 십자군 전쟁 때 문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대학이 이때 나와요. 대학은 12세기 때. 그러니까 대학도 십자군 전쟁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고딩양식,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고딩양식도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12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특히 스콜라 철학, 이건 배웠죠,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때 이슬람 세력에게 전파가 되었다가 유럽에서는 정작 로마가 무너지고 혼란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실종되었는데 그걸 이제 이슬람 애들이 보존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 보존하다가 이 이슬람 세력이 보존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십자군 전쟁 때 본고장인 유럽으로 역수입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에서 역수입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걸 계기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 특히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14, 15세기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런 문예 부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런 문화적 발전이 쌓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예 부흥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11, 13세기 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변화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14, 15세기 때 가면은 더 본격적으로 빠바바바방 터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14세기 때부터는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는 중세는 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연결해놨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봉건 제후의 힘이 십자군 전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힘이 강해지죠?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 이제 봉건 제후나 교황이 아니라 왕이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백년 전쟁이에요. 1337년부터 1453년 100년 넘게 지속된 14, 15세기 때의 백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국가 단위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봉건 제후와 영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그 영국과 프랑스의 수많은 봉건 제후 기사들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뭉쳐서 국가 대 국가의 단위로 싸운 게 백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운 이유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누님이 말하는 윌리엄부터 족보가 꼬였죠. 영국의 왕, 이 정보광 윌리엄이 노르망디 공국이면서 헤이스팅스 전투로 영국을 점령하고 노르만 왕조를 세웠잖아. 이때부터 이제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윌리엄이 프랑스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왕위 계승권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왕들, 영국의 왕과 프랑스 왕은 겉으로는 왕과 신하, 프랑스 왕이 이제 왕이고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이는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 프랑스 왕은 영국 왕을 왜 싫어했냐? 윌리엄이 이제 노르망 왕조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영국의 왕들은 되게 교묘하게도 프랑스 땅에 있는 힘 있는 봉건 제후 영주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들이 가지고 온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땅을 야금야금 늘려서 프랑스 내에 영국령 지배권을 엄청 늘려요. 그래서 이게 전성기 때는 프랑스 땅에 프랑스 왕이 가진 땅보다 영국 왕이 가진 땅이 더 많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왕의 입장에서는 말만 신하지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협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프랑스 왕의 족보가 끊겨. 그러니까 왕이 계속 아들을 못 낳고 이제 왕이 족보가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럼 가까운 왕족 중에 적당한 왕족 우리가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 하고 이제 후보를 뽑고 있는데 영국 왕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나도 프랑스 왕실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나 영국 왕도 프랑스 왕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프랑스 귀족들은 뭔 개소리야 하고 이제 씹어버렸죠. 이러한 왕위 계승 문제, 프랑스 내 영국령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게 정치적인 이유고요. 백년전쟁의 원인 말하는 거예요. 원인, 백년전쟁의 원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위 계승 문제, 프랑스 내 영국령 지배권.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 기억해주세요. 플랑드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플랑드르라는 지역은 모직물의 중심지입니다. 모직물이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벨기에 지방에 해당하는 건데 이 플랑드르가 이제 프랑스 왕의 땅이었는데 여기가 진짜 돈을 많이 벌던 지역이었어. 프랑스 왕은 플랑드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돈줄이니까. 맨날 플랑드르 지역에다가 가한 세금을 매기니까 이 플랑드르 애들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드르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 영국에게 손을 내밀어요. 왜냐면 당시 영국은 산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인들이 가장 그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뭐였냐? 모직물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역에 양털을 깎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열심히 양을 길러서 양털을 깎아서 플랑드르 지역에 팔면 플랑드르 지역은 영국산 양털로 모직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는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플랑드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기 싫다. 영국 왕의 신하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서 영국과 프랑스 왕이 또 갈등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 초반에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요.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당시 영국의 그 유명한 전쟁 지도자, 흑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 프린스. 검은색 갑옷을 입은 이제 흑태자, 에드워드 흑태자가 되게 전쟁을 잘했고요. 이때 영국이 이긴 대표적인 전투가 자료에 막 가끔 나와요. 알아두세요. 아젠쿠르 전투라는 거예요. 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크게 붙이릅니다. 프랑스 왕이 포로로 잡히고도 막 그래요. 이때 영국은 기사가 아니라 자영농이 중심이 된 장궁병, 큰 활을 쓰는 장궁병 위주였거든. 근데 장궁병의 위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애들이 영국인을 포로로 잡을 때마다 이 오른손, 우리가 V 할 때 펼치는 이 그 두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을 마디를 잘라버렸어, 얘들아.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애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V 표시를 한 거예요. 나 아직 손가락 무사하다. 나 프랑스의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한 게 V야, 얘들아.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승리의 V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굉장히 우세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처녀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처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크게 역전에 성공하게 돼요. 당시에 프랑스의 그 샤를 왕태자는 왕위 즉위식도 못하는 상태였어. 왜냐면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들은 왕위 즉위식을 할 거면 오를레앙이라는 곳에서 왕위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를레앙 지역마저도 영국에게 뺏긴 거예요. 그 왕위 즉위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프랑스군이 연전연승을 해서 결국 오를레앙마저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샤를 왕태자에게 나중에 버림받고 마녀로, 그 영국의 포로가 되어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우세했다. 흑태자 아젠쿠르 전투,
그러다가 프랑스의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오를레앙을 되찾고 결국에는 프랑스가 승리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전쟁은 얘들아 당연히 1,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뭐를 중심으로 한 거죠? 왕을 중심으로 국가 대 국가 단위로 싸운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양국 사이에 민족의식이라는 게 성장하게 돼요. 나는 영국인, 나는 프랑스인, 나는 쟤네랑 달라.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얘들아. 뭔 이해하죠? 나는 봉건 영주의 그 농노야, 이게 아니라 난 영국인이야, 프랑스인이야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년 전쟁 이후에 여러분, 영국은 한 번 더 전쟁을 겪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승리했지만 영국은 패배했잖아. 100년 넘게 싸웠는데 패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100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동안 영국 왕들이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땅들을 거의 다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본토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칼레 항구를 제외하고는. 이러니까 이제 영국 내에서는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유력한 귀족들이 더 이상 100년 전쟁을 패배로 이끈 무능한 왕실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러고 영국의 난다긴다 하는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왕위 계승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에 터진 장미 전쟁이에요. 이름이 장미고 전쟁 기간도 3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뭐 치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100년 전쟁보다 더 치열했어요. 장미 전쟁으로 영국 귀족의 50%가 사망했거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지배층의 절반이 사망한 거야. 근데 왜 장미 전쟁이라 부르냐? 당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랭커스트 가문과 요크 가문이 있는데, 랭커스트 가문은 붉은 장미를, 요크 가문은 하얀 장미를 썼어. 그래서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시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라는 사람이 이대로 가다간 영국은 멸망할 수 있겠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라이벌 가문이었던 요크 가문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요크 가문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치자. 당신네 가문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지 않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되게 흔한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랭커스트 가문의 헨리 튜더가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튜더 왕조예요. 튜더 왕조. 이 왕조 이름 기억해두세요. 튜더 왕조의 창시자가 헨리 7세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 이혼을 많이 했던 헨리 8세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죠. 헨리 8세 이후에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적함대를 깨부신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다 튜더 왕조 사람들입니다. 장미전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세기, 15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장미전쟁으로 여러분, 튜더 왕조 역시도 왕권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귀족의 50%가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라이벌이 될 만한 가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100년 전쟁으로, 영국은 100년 전쟁, 장미 전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세기 때는 유럽이 대부분 다 통일돼요. 대부분이라는 건 통일 안 되는 나라도 있어. 대표적으로 신성로마 제국 독일과 이탈리아. 얘네들은 19세기 가서야 통일됩니다. 15세기 때는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재정복 운동 이야기했죠? 예, 이 재정복 운동의 결과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자라는 그 움직임이 11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냐?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가 결혼을 한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통일된 에스파니아 왕국이에요. 1469년. 그리고 통일된 에스파니아 왕국은 드디어 재정복 운동을 완성합니다. 어디에 정복하죠? 이슬람 최후의 거점 그라나다. 코르도바 아니야. 코르도바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고 이미 이전에 무너졌습니다. 에스파니아 왕국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에스파니아 왕국이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재정복 운동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을 토대로 신앙도 개척에 나서는 거야. 칼 같은 말이야, 얘들아. 에서는 얘들은 그 이전에 이미 카스피아에서 독립을 해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러분들 교황권이 약해지고, 이 교황은 약해진 걸 보여주는 게 아비뇽 요수와 교회 대분열.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랑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가 붙었죠. 아나니 사건,
우남성당 파문, 삼부회 등등등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아비뇽 유수로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아나니 사건으로, 그러니까 필리프 4세,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랑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아나니 사건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고, 그 이후에 교황인 클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겼죠. 그리고 거의 70년 가까이 로마 교황은 아비뇽에서 유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로마 교황과 새로운 아비뇽 교황 간의 교회 대분열,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교황이 둘이지용. 네, 나중에 3명까지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게 콘스탄츠 공의였죠. 위클리프 후 사형시키고 막 기존 교황 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로마 교황 선출하고 교회 대분열 수습.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는 자치도시가 성장합니다. 무슨 도시? 자치도시. 무슨 무역? 원거리 무역. 그리고 길드와 화폐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중세 경제 성장 변화 역시도 여러분 11, 13세기 거쳐 14, 15세기 모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자,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11세기 때부터 삼포제가 확산되고 노르만족의 이동이 잠잠해지면서 유럽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잉여가 충분히 먹고 남는 잉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잉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상인 수공업자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근데 초창기 도시는 봉건 도시였어요. 무슨 도시? 봉건 도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도시 누구의 지배를 받냐? 그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잖아. 그 지역을 지배하는 봉건 영주가 처음엔 도시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본인의 땅이니까. 봉건 영주들이 처음엔 도시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봉건 제후 영주의 통제에서 시작.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처음에는 봉건적인 영주의 지배를 받는 봉건 도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도시에 있는 상인 수공업자라 생각해봐.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는 건 너무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돈 많은 일반 농민들이 아닙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우리가 이 도시를 지배하는 봉건 영주로부터 뭘 얻어내자? 자치권을 얻어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민, 주로 부르주아, 상인 수공업자들, 이 상인 수공업자들이 돈 혹은 무력, 돈이나 무력을 통해서 봉건 영주로부터 특허장이라는 걸 얻어요. 뭐 20년치 세금을 한 번에 줄게요. 자치권 넘겨주세요. 하거나 말 안 들으면 용병 고용에 싸우거나 이렇게 재력이나 무력을 통해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봉건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획득합니다. 문서로 남는 거야. 특허장이라는 건 자치권을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자치권을 상인 수공업자들에게 주겠다라는 문서예요. 이 특허장을 획득해서 자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봉건 도시가 뭐로 바뀌어요? 자치도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봉건 영주로부터 도시가 자치권을 얻을 때 누가 활약했다 그랬죠?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활약했다 그랬죠?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똘똘하게 활약했던 이유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길드라는 걸 조직을 했거든.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한 게 바로 길드예요. 길드. 자, 근데 길드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뭐 길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길드는 철저하게 길드원들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길드의 성격은 여러분 철저하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자신들의 길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 길드를 중심으로 모인 사기가 수공업자들이 봉건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도시 행정에도 참여하는 도시의 리더로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인 길드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길드를 만들었고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은 이 상인 길드의 자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수공업자들 역시도 독립을 해서 그들만의 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다양해져요. 뭐 상인 길드도 뭐 이제 물품별로 뭐 모직물 상인 길드, 면직물 상인 길드, 차 상인 길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수공업자도 뭐 칼, 뭐 도자기, 그릇 계속 바뀌어. 직종별로 조직돼요. 상인 길드, 수공업자 골드 직종별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드는 수평적 조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입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이게 질서가 엄격해요. 도제, 직인, 장인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적인 수직 질서가 있습니다. 특히 수공업자 길드가 이게 되게 강했어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요리업계랑 그 미용사분들,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요리사 되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요리 안 시킵니다. 처음에는 주방 청소, 재료 손질부터 시키다가 서서히 급이 올라가는 거야.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머리카락 쓸고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되는 겁니다. 도제, 직인, 장인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길드가 비록 여러분들 자치권, 본건 영주로부터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자치권을 획득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의하세요. 얘들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애들은 아닙니다. 그냥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경쟁이 기본이잖아요. 오늘날 삼성과 애플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나요? 서로 간 어떻게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하지만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그런 자유로운 경쟁, 상인 길드는 자유로운 경쟁 인정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길드 내에서는 굉장히 규율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 도제, 직인을 거쳐 기존의 장인들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장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어. 내가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나만의 물건을 만든다? 길드에서 매장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길드는 점점 고인물이 되고, 그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를 막아서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프랑스 혁명 때 신흥 부르주아들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내걸었던 게 길드 폐쇄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폐쇄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역의 확대부터 볼게요. 자, 그 교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발전합니까? 원거리 무역. 누구와의? 동방과의.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크게 3개의 상권이 생기게 돼요. 북유럽 무역권, 내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 이건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2장 뒤로 넘기면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북유럽 무역권, 내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이 나오죠. 북유럽 무역권, 무역권이나 교역권이나 같은 말. 보시면은 여기 북유럽 무역권은 북해와, 지역으로 따지면 북해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어느 도시들이, 함부르크와 리베크라는 도시들이 뭘 만드냐? 한자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한자가 그 중국 글자가 아니라 독일어로 조합연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느 지역에서 북해와 발트해에서 어느 도시들이, 함부르크랑 리베크라는 도시들이 뭘 만들어서 한자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북유럽 무역을 지배를 했다. 이 한자 동맹은 여러분들 13세기 때 결성이 됩니다. 13세기 때. 잠깐만. 왜 이래? 13세기 때 결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신학로 개척 이후에 무너지긴 하지만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자체적인 군대와 해군을 보유해서 영국 왕과 덴마크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할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무역권에는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되는 모직물의 중심지 플랑드르 지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 주도권을 이슬람과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이탈리아 상인들.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제 이 지중해 무역권을 지배하는데,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이런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롬바르드 동맹이라는 걸 결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유럽 교역권에서는 북해랑 발트해를 중심으로 함부르크, 리베크 같은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지중해에서는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같은 도시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롬바르드 동맹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2개죠. 북유럽 무역권, 지중해 교역권. 그 얘네들이 북유럽 교역권과 지중해 교역권이 이제 무역을 할 때 반드시 육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 그게 바로 여기 프랑스에 있는 쌍파뉴예요. 그래서 이 쌍파뉴 지방을 중심으로 북유럽과 지중해 무역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쌍파뉴는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 간의 중개 무역으로
큰 발전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전기시장, 언제나 열리는 쌍파뉴 전기시장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기 돌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북유럽 무역권은 어느 지역에서 발트와 북해에서 함부르크와 리베크 같은 도시들이 뭘 만들었다? 한자 동맹을 플랑드르도 있습니다. 지중해 무역권에서는 베네치아, 진도와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롬바르드 동맹을 만들었고, 내륙에서는 상파뉴 지방이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 무역으로 이 지중해 무역권과 이 북해, 북유럽 무역권을 연결하는 중개 무역으로 전기시가 열리면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원과 농노제의 해체. 이거 역시도 11, 13세기, 14, 15세기 쭉쭉쭉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중세가 무너진다는 건 그 중세의 기본 경제단인 자급자족적인 폐쇄적인 장원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장원이 무너진다는 건 그 장원에 인신이 예속되어 있는 농노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농노들이 해방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한 거냐? 농노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영주에게 노동지대를 제공했어요. 부역, 노동지대.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영주의 장원에 묶여서 영주의 직영지를 대신 농사 지어주는 그런 경제 외적인 강제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배와 예속관계라 그러잖아. 동등한 자본주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이런 지배 예속의 경제 외적인 강제로 영주의 지배를 받는 게 농노예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노동지대를 제공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노동지대가 뭐로 바뀌냐? 현물지대. 이게 영주들이 더 이상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너 마음대로 농사 짓고 생산량의 50%만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현물지대를 요구하거나 나중에는 아예 화폐지대. 그냥 돈으로 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지배 예속 관계에서 자본주의적인 계약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화폐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과의 그런 무역을 하면서 동방에 사치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봉건 영주들도 그런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장원에 있는 농노들에게 옛날처럼 경제 외적으로만 노동력을 징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현물과 화폐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노의 지위가 그 지배 예속, 경제 외적인 강제 관계를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흑사병의 유행입니다. 뭐의 유행? 흑사병, 페스트.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검게 변해 죽어.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불러요. 흑사병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되게 썰이 많은데 흑사병이 유럽을 완전 강타한 건 시기가 명확합니다. 알아두세요. 14세기 중엽 1346년부터 1653년. 이때가 흑사병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150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14세기 중엽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끔찍해 보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득이에요.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왜? 3분의 1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가치가 엄청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도 농노들을 옛날만큼 접하지 못하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중한 노동력이니까. 당장 영주도 이제 자기 땅에 농사지을 농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이제 외부에서 농민들을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농민들에게 돈을 줄 때 옛날 월급으로 안 되는 거야. 더 높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력이 귀해졌으니까. 그래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돼요. 월급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쌀 가격 역시도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주가 이 농노들에게 경제 외적인 지배 예속에 의거한 노동지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점차 현물과 화폐지대를 요구하면서 이런 경제 외적 관계에서 자본주의적 계약 관계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게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거. 농노가 해방되고 자영농이 증가하면서 점차 장원도 해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변화에 모두가 적응한 건 아닙니다. 몇몇 영주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왜 농노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왜 농민들에게 이렇게 잘해줘야 되지? 난 못해! 이러고 오히려 반동. 시대를 거스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영주들은 야, 뭔 놈의 현물지대 화폐지대고 자유농민이냐? 다시 옛날 농노로 돌아와라! 이러고 농민들을 옥죄려 그래. 특히 근데 얘들아, 자유에서는 진보와 전진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유를 맛보면 과거로 못 돌아가.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데, 특히 당시 여러분 이 흑사병이 유행할 때가 100년 전쟁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헷갈렸어요. 흑사병이 유행하던 14세기 중엽은 100년 전쟁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던 건 영국, 프랑스의 농민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전쟁으로 나라가 힘든 와중에 흑사병까지 터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영주들이 이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농민들을 더 괴롭히니까 농민들이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영주들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속박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자크들의 난이라는 거야. 자크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 프랑스의 가장 흔한 이름이 자크였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철수 영이 이런 거예요. 철수들의 난, 이게 자크리의 난입니다. 누가 일으켰는가 몰라요. 대다수의 농민들, 자크들이 난을 일으켰다. 100년 전쟁 중에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난이 터지고요. 100년 전쟁 중에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는 게 터져요. 와트 타일러는 특정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누가 일으켰는지 몰라서 자크리의 난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이 농민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와트 타일러의 되게 잘 나오는데,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은 존 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또 연결돼 있어요. 이 수도사가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야.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담이 밭을 메고 이브가 길쌈을 할 때 신분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태초의 시대에 신분이 어디 있었냐, 왕이 어디 있었냐, 귀족이 어디 있었냐, 우리 모두 평등하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100년 전쟁 시기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보면, 100년 전쟁 시기 때 아비뇽 요새 있었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시험에 100년 전쟁 자료가 나오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뭐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아비뇽 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치? 아비뇽 요수가 시작된 거는 100년 전쟁보다 빨라. 단 아비뇽 요수가 진행되고 있는 이 기간은 100년 전쟁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아비뇽 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는 틀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황, 그거는 100년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작은 아니지만 그 아비뇽 요수가 진행되는 과정은 100년 전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대분열,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갈라진 거, 이것도 100년 전쟁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100년 전쟁 중에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터집니다. 다 100년 전쟁에 들어가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자크리의 난은 아비뇽 요수에, 와트 타일러의 난은 교회 대분열 시기 때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도 기억해야 돼. 이 교회 대분열 때 위클리프랑 후스 같은 사람들이 성서 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교황을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게 콘스탄츠 공의회. 이 콘스탄츠 공의회 역시도 100년 전쟁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 중에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의 변화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유럽 서양사가 이런 주제 말고 지역사별로, 나라별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나라별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조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